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비상계엄 핵심 배우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조금 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현장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예정대로 사흘 뒤에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현재 윤 대통령이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응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설명하려면 국정 난맥상 전반을 얘기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수사기관이 안 물어주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개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합니다. 변호인단 선임을 미루며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했지만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20일을 받은 시점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탄핵 심판을 우선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내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법정 시한까지는 고민하겠다는 입장인 건데 예상대로 야당은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목요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며 상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인 연말까지 결정을 미루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 특검법 공포 시한을 특정한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전국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양당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정부는 협의체를 통한 특검법 논의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협상 테이블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추경을, 국민의힘은 행안,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과 31일 합의한 본회의에서 계엄 책임을 묻기 위한 대정부 질문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금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을 해야 되지 대정부 질문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거부권과 추가 탄핵, 대정부 질문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협의체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한미양국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외교 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합니다. 방미 중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현지 시간 23일 허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의 고위급 교류 일정을 협의하고 가능한 신속한 시점에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핵협의 그룹 회의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등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관이 묻고 거기에 답하는 식으로서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한 어떤 평가, 판단한다는 것은 좀 저는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시는 듯 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적인 탄핵을 정말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 또 이해하는 국민, 또 뭐 중립적인 국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개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게 우선한다는 것이지 예.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역량 자체를 변호인 역량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있는 탄핵 절차에 우선을 하고 예. 그리고 이후에 수사 절차에도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면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이외에는 재직 중에 소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윤 대통령 스스로 이번 그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에 성립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데 수사기관에 내가 꼭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아마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수사 또한 어떤 그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탄핵 절차가 상당히 긴박하게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는 두 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대해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송달을 받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탄핵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헌법 수호 의지라든가 이런 예.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 탄핵, 후 수사 이런 식이지 그렇다고 수사를 무시하는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 그 실무적인 감각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을 우선시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사는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수사 절차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혐의일 때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도 될 수 있고 예. 그리고 기소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아마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탄핵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결국 이 수사 일정은 수사기관이 주관해서 가는 것이고 네. 관련해서 과연 대통령이 이 수사 절차에 대해서 협조를 하게 될지 여부는 좀 국민들께서도 계속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예.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27일부터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도 나타나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건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도 변호인이 있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한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치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그 예. 서류 송달 받지 않고 하니까 발송소 온다를 하고 그에 따라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계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도 그 국선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다음에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변호인들과 우선적으로 탄핵 절차에 지금 그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무작정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본인들한테도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는 변호인 선임 신고를 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또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예. 아마 그런 절차를 하는데 다만 이 그 변호인 선 같은 경우에 실무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변호인 의견서 내는 것을 좀 연기해달라라는 그런 신청서도 통상 내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윤 대통령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상 출석 거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체포영장에 발부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원래 이제 공수처에서 내일 크리스마스에 나와서 소환해서 이제 예. 조사를 받으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는 수사기관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다른 날짜를 한 번 더 정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상 출석 거부의 의사가 명확하기 때문에 바로 네.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사실상 발부가 될 가능성도 높은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장을 들고 집행을 하러 갔을 때 과연 대통령 경호처와의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지점이거든요. 다만 아마 경호처에서도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데 그것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공무집행범의 혐의가 또다시 성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체포될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사례를 보면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을 하니까 많은 그 상당수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해당 로펌에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넣어서 사실상 그 로펌의 업무가 마비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케이스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도 선임하는데 상당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전담으로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업무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기존의 본인들 사건을 하면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업무적인 부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 변호인 선임이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최초에는 이것이 뭐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다툼이 있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수사 경과에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내란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법조인들도 실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느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어느 정도 분담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 사건을 해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어떤 받을 사회적 압박 이런 부분을 그 고려를 하다 보니까 사선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지막에는 사선 변호사들이 다 사임되고 실질적으로 국선 변호사로 이 업무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그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의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비상계엄 수사 상황 현장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이번 비상계엄 당시 배후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조금 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네, 앞서 경찰은 계엄 정황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하기도 했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노 전 사령관 송치됐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인가요? 네,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보사 병력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처음으로 이곳 유치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선관위 장악, 정치인 체포조 운영, 암살조 HID 투입 등을 주동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운영하던 경기 안산시의 한 점집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담긴 60에서 70페이지 분량의 수첩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수첩에는 노 전 사령관이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일부 정치인 등은 실명도 적혀 있고 체포 수용한 뒤 사살한다는 표현까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첩에는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 18일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을 송치받은 검찰은 11일 더 추가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사살이란 표현과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문구 발견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사 사령관, 지금은 민간인이죠.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네, 들으신 것처럼 뭐 사살,
북의 공격 유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사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등에 대해서 사살과 수거 대상이다라는 표현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메모 통해서 어떤 의혹 밝혀낼 수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일단 어제 국회에서 행안위 현안 질의가 예. 열렸거든요. 예. 그 자리에 경찰 국수본부장이 출석을 한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의원들이 관련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판사들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뭐 사살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질의를 했는데 국수본부장이 조사한 내용이나 사실에 부합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첩에 뭐 정치인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판사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 또는 이제 사살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도 이 수거라는 의미에 대해서 경찰은 체포를 하려고 했다라는 의미로 지금 파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내기가 나왔던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라든지 체포를 시도했다든지 이런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 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메모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북풍 공작 의혹도 지금 제기된 상태고요. 지금 그래서 경찰은 결국 이 도발 유도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상황이란 것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야 되는데 사실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법조인들도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이른바 전시와 비슷한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을 공격해서 공격을 네. 유도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수사의 단서가 나온 것이죠. 네. 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 이른바 형법상 이적죄에 대한 어떤 수사의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전 사령관이 실제로 지금 그 현역 군인들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따라서 실행을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수사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내란죄를 넘어서 형법상 외환죄, 외환 유치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 어제 어떤 상당히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 도발 유도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처벌 받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검찰로 송치가 됐잖아요. 네. 그럼 수첩 관련 내용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할 테지만 그 외에도 검찰이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들여다볼지 여기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일단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환의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환의 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총칭하는데요. 특히나 형법 99조에 있는 일반 이적죄 해당 여부 아마 수사기관이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또는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유죄가 성립될 수 있고 예.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그런 죄명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검찰로서는 노 전 사령관의 이 수첩도 수사를 하겠지만 수첩만 지금 증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구속이 되어 있고 신병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술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된 기관들을 압수수색을 해서 나온 증거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아마 분석을 해서 내란죄 혐의는 물론이고 북한의 어떤 도발을 유도한 부분에 대한 외환죄 여부에 대해서까지도 수사기관이 수사 총력을 모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로 고발을 했어요. 두 사람에게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원점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사이에 수십 차례 아니 100회가 몇백 회 정도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예. 우리 그 대한민국 땅으로 보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지 여부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고난인 것이고 예. 나름대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적으로 그 북한의 어떤 공격을 유도한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북한과 내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단서 정도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지 단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섣부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해야 한다. 섣부른 결정, 그럴 줄 알았다. 부산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붙은 현수막입니다.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켓이 불허 결정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며 판단을 번복하자 국민의힘 정현욱 의원이 이를 비판한 겁니다. 그 법문만 검토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정 의원은 자신을 내란 공범으로 칭한 조국혁신당 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으로 맞불을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불허했었죠. 공직선거법상 선거 120일 전부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 사진 등 특정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이유였는데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선관위가 갈팡질팡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장기간 포괄적으로 제한해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 180일부터 문구를 규제하던 법이 120일까지로 일부 완화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당 후보자를 직접적, 명시적으로 지칭하는지를 판단하는 건 선관위 해석에 맡겨져 있어 선관위 스스로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오늘 국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당 분위기는 경고성 아니다.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전국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그럼 민주당의 탄핵 압박 속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아무런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그게 혹시 우연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 때문에 우연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예. 그 검토가 끝나야 뭐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검토 중인데 지금 민주당이 오늘까지 해라. 그러면 아직 검토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한덕수 대행이 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검토가 끝난 다음에 뭐 제의 요구를 하든 아니면 그 공포를 하든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한이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월 31일이 화요일이니까 아마 그때쯤에 국무회의가 그 정례 국무회의가 있으면 거기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마치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위법이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이 두 특검법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위헌성을 지적을 이미 했었었고요. 그래서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관측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위헌성이라는 말이 좀 검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국정농단 특검에서 전례가 이미 있거든요. 그 예. 위헌성이라는 부분이 한 당에서 특히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례가 있고 거기에 특검보였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검사로 파견이 돼서 예.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런 전례가 있고 거기에 실제로 일을 했던 분과 관련된 건데 이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위헌성이 있으면은 그때도 그러면은 위헌적인 거를 지금 대통령이 한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단 이런 부분은 있죠. 그때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야 합의의 의미는 법률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 이번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 전례를 무색하게 할 만큼의 의미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더 검토될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지금의 현재 상황의 중요성, 심각성을 비춰볼 때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 두 특검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식화되고 나면 민주당에서 오늘
탄핵을 발의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내부에서는 이게 엄포용이었다, 단순 압박용이었다 이런 관측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할까 들어보십니까? 근데 엄포를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할 수 없이 예. 실제 탄핵안을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예. 자 그렇게 낼 경우에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의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냐, 뭐 200명이냐 아니면 151명이냐 예. 이게 논란이 되잖아요. 네. 근데 어제 보면 이제 과거에 지난 10월이죠. 그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예. 국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석을 해야 되고 아니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또 다른 법률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도 대통령이 준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건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이 탄핵 정족수 논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 시절의 일만으로 탄핵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반수 그러니까 151명만으로 그렇습니다. 탄핵이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지금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으로서는 총리의 신분과 딱 잘라서 나눌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200명 이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런 해석도 뭐 있죠. 그렇지만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대행하지만 주어를 보면 국무총리가예요. 예. 그러면 국무총리인 겁니다. 그러면은 탄핵의 의미는 뭡니까? 선출직 공직자의 그 중요도, 민주성과 정통성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무총리는 그 선출직으로 민주성이나 정통성을 그렇게 갖고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탄핵하는데 200석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런 주장은 가능한데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정입니다만 가결 정족수가 채워져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국정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하는 저런 것이 정치적인 압박이고 엄포용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걸 안 하면 여론 환기가 좀 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호 여론을 강화하고 여론의 어떤 그 지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넘어가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리를 먼저 해야 될까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리를 먼저 해야 될까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고요. 오히려 헌재가 지금 현재 6명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헌재가 아마 상당한 그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엄포성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편집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자연적으로 지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탄핵 심판도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비상계엄의 사후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전략적으로 그 부분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치적 압박이고 여론전이고 엄포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여론전, 압박성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동시 탄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예요. 그러면 15명 중에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합니다.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다소 논란 기색인 것 같고요. 그 개인적 차원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개인적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원내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내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변인이라는 걸 좀 분명히
밝히고요. 그다음에 그 노정면 대변인이 얘기한 바로 저 장관 5명 동시 탄핵 저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른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관이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차관이 직무 대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직무 대행자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의결권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5명이든 10명이든 모두 다 만약에 탄핵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국무회의는 작동을 하는 겁니다. 또한 국무회의가 그러면 작동을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라도 대통령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못할까요? 그것도 논란이 있지만 저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무회의는 의결을 하는 데가 아니고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법률적 논쟁이 있지만 지금 노정면 대변인이 얘기하는 건 처음부터 그 제대로 알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편집장님 말씀은 완전히 틀린 얘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강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 분위기는 그 비상계엄의 사후 처리가 빨리 돼야 전반적인 국정이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정 안정이라는 게 우리 내치만을 그리고 사회 질서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 외교, 안보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좀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좀 과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노정면 의원의 얘기는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예. 저런 얘기는 민주당에 굉장히 해가 됩니다. 네. 저는 보기에 따라서는 노정면 의원을 당직에서는 내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당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다행히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얘기를 했기 때문이지 사실에 부합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행정부를 정치적 의도로 마비시키겠다, 예. 힘으로 마비시키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네. 그럼 대통령께서 지금 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그 거대 정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비상계엄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근데 명분을 주는 게 될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런 말에 말씀이시죠? 명분을 예. 주는 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굉장한 이게 해당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대변인직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해서 편파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선관위는 입장을 바꿔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 법문만 검토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말이 나왔던 담당자의 검토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갈팡질팡하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탄핵 심판 시작도 전에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한 거를 선관위가 스스로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정한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선관위가 기존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지 말아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그 정상적이라면 대선은 2027년 3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머니까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봤다는 얘기는 대선이 임박했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김상환 정책의장이 얘기했듯이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곧 인용될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고 예. 그다음에 그걸 전제로 할 때라도 이재명 대표가 결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고 지금 선거법 재판은 뭐 633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선 전에 그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이 세 가지의 전제를 다 그 충족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해석이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건대는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을 해석하는 그 해석과의 어느 직원이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사기에도 충분할 정도로 이거는 여러 가지의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론이기 때문에 예. 저는 당연히 바로잡혔다.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의적인 어떤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선관위가 유권 해석했던 것들이 일관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역 선관위마다 다른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 선관위와 중앙 선관위가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관위가 뭐 선거법 해석 매뉴얼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아예 공식적으로 중앙선관위에 유권 해석의 공식 부서와 공식 절차를 아예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일관성이 있는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일관성 없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성에도 혼란을 야기한다. 이런 오해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나갔지만 누구누구는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건 현수막, 야당에서 내건 현수막을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게 명예훼손이 될지 여부는 아마 뭐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되겠죠. 제가 네. 보기에는 사실은 뭐 사전선거 운동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 정치적 주장은 허용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누구누구는 내란 공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 주장,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뭐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일 대변인 네. 보시 어떻습니까? 일단은 명예훼손으로 뭐 따져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또 이제 반론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저게 이제 정치적인 주장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공격, 여론, 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어떤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비난과 주장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확정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재판 지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법원이 결국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했는데 재판을 신속하게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양 당이 이거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떤 민생이나 전국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법원이 이런 거대 야당 대표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의도, 뭐 본인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마 서울 고등법원이 그런 그 사실이 있다는 걸 간파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게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 뭐 꼭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대개 이게 통상적 절차를 거치겠다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럼 통상적 절차를 거친다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2심의 경우에 3개월 내에 마쳐야 됩니다. 네. 그 3개월이 뭐 언제부터 시작해서 3개월인지는 좀 불투명하지만 예. 지금까지는 대개 3개월 내에 마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서울 고등법원은 적어도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는 분명히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당 내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는데요. 당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세 분 정도가 최종 물망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 의원님? 저는 다른 후보가 또 나오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사람을 보고 이 당이 바뀌었는지를 우선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남당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친윤당이 아니고 음흠. 그우정당이 아니어야지 되는 건데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오늘 저희 조선일보 조간에 권영세 의원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안철수 의원의 판단이 비교적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권영세 의원의 경우 평소에 합리적인 성품, 경륜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췄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친윤 아니냐? 또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선배이기도 하고 예. 이런 그 국민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이런 그 집권당의
혼돈 양상이 전개가 됐는데 또다시 친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한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국민적 의문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그 조금 더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그 안철수 의원 말대로 친윤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반윤을 내세워서 뭘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도 그 당원들의 눈높이에 그건 안 맞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중간 어디에서 국민들한테 변화의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인물 뭐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적당했던 것 아닌가. 뭐 이제는 뭐 내정이 됐다고 하니까 뭐 그 무의미한 얘기가 되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권영세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 초대 내각 멤버였고요. 또 서울대 법대 선배고 또 검찰 출신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뭐 도로 친윤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보도대로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당을 어떻게 이끌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저는 그 기준이 뭐냐면 비상계엄에 대한 사후 처리 의지가 있느냐에 전 달려 있다고 봐요. 네. 아무리 친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후 처리를 신속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정정당당하게 할 예. 의지를 보인다면 그 친윤 비난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을 거예요. 예. 왜? 친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합리적이네, 국민을 생각하네, 민심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네 이렇게 하겠지만 사후 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면 그건 사실상 친윤을 넘어서서 예.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네, 무책임한 정당이네, 국정과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렵고 그다음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정당이네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여당 비대위가 꾸려지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대국민 사과가 즉각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아마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요, 적어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 뭐 그거는 저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 형태가 대국민 사과가 될지 뭐 다른 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국민 사과 저거는 뭐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 자 우리는 이제 그 지금 그 김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그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을 다 마무리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 아마 그 부분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권영세 의원 외에 다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외부에 와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바로 쫓겨나가는 구조잖아요. 예. 그러면 차라리 친윤 중에서 좀 이렇게 내부에 힘이 있는 사람이 결단력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거 안 된다면 사실은 국민적 이미지라도 제고하기 위해서 네. 외부에서 데려오거나 친윤 색채가 약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차선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인근에서 유조 차량에 불이 나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화재 진압 작업을 위해 인근 도로는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관들이 검게 그을린 차량 위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9시 51분쯤 경기 평택시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유조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져 불이 났습니다. 가드레일 받고 불났다라고 저희도 들어와가지고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분이 신고하신 것 같아요. 이 사고로 운전자 6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일대 도로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돼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유조차에는 등유 3만 리터가 실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하천에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굴착기 2대를 투입해 고속도로 아래 토지에서 소화수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북한이 내년 5월 러시아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 밀착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도 점쳐지고 있는데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쿠르스크 전투에서 북한군의 사상자가 3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탱크와 병력이 도열하고 전투기들은 하늘에 러시아 국기를 그립니다. 매년 5월 9일 2차 대전 당시 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을 기념해 여는 전승절 열병식입니다. 러시아가 내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내년 열병식에 일부 국가의 군 파견대가 참여한다며 이같이 전망했는데 앞서 안드레이 러시아 국방장관도 지난달 북한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열병식에 초청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해 더욱 밀착된 양국 관계를 강조하는 동시에 김정은의 모스크바 방문도 점쳐집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전투 중 목숨을 잃거나 다친 북한군이 3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많은 병력과 군 장비를 보낼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미국에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거라는 정보 당국자들의 전언이 나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연말을 맞아 전시 공연장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2003년 이후 다시 막을 올린 오페라 투란도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가 간다. 오늘은 오페라 투란도트의 무대 리허설 현장 찾아왔습니다. 120여 명 오케스트라 선율에 맞춰 무용수가 무대를 수놓고 합창단 100여 명이 빚어내는 화음은 2,000평 넘는 공연장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무대에 선 주연 가수들과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쿠라 등 인기 지휘자가 호흡을 맞춥니다. Very, very, very far, and sometimes I have them singing like 50 meters away from me, so I need a lot of physical activity to bring them in. 현대 과학기술은 전설 속 중국 황금궁궐을 재현해냈고 오페라의 여제 아스믹 그리고리안이 얼음공주 투란도트를 도도하게 그려냅니다. That's why I don't want to see her as a cult. So I'm really trying to bring her as closer as possible to my voice and to my characters. So I really want to sing that music and show that it's possible to sing very beautifully also. 남녀노소 다양한 연기자는 완벽한 공연을 만들기 위해 무대 구석구석을 땀방울로 적십니다. 너무 고되지만 모든 분들이 아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그 에너지를 너무 느끼고 있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는데 관객들 호응이랑 박수 받을 기분에 리허설도 되게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요. 왕자 칼라프의 아리아, 아무도 잠들지 마라는 올해의 마지막 밤 자정을 관객과 함께 넘기며 감동의 새해를 맞을 예정입니다. 공개 오디션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뽑힌 배우들이 뜨거운 열정을 뽐내는 무대 현장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추워서 힘들긴 하지만 추울 때만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소양강 일대입니다. 한파가 빚어낸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뚝 떨어지면 볼 수 있는 짙은 물안개와 상고대입니다.
이 상고대는 해가 뜨면 바로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들만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안개 자욱한 풍경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이 하나 있는데요. 추위 속에서 노천 온천을 즐기는 귀여운 모습이 인기인 이 동물입니다. 카피바라인데요. 설치류 중 가장 몸집이 큰 카피바라는 주로 아마존강 유역에 서식하는 동물로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카피바라를 위해 동물원에서는 온천을 즐길 수 있게 꾸며주었는데요. 겨울이면 평화롭게 온천을 즐기는 카피바라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성탄절 이브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이 영하 12.8도, 파주 영하 10.9도, 서울은 영하 4.1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인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고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강원 내륙과 제주 산지에 눈이 내리겠고 중부지방에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3도, 대전과 전주 6도, 대구 8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낮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날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모레 목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